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합쳐서 85만 원.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면 먼저 고개부터 저으십니다. 이 돈으로는 절대 못 산다. 결국 다시 일해야 한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85만 원을 보고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 식비.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막상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85만 원으로도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은 연금을 받아도 매달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차이는 돈의 크기보다 어떻게 버티느냐에 있었습니다. 내 집이 있는지, 비상금이 있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흐름이 있는지. 오늘은 국민연금 50만 원과 기초연금 35만 원, 이 85만 원으로 정말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현실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중요한 숫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막상 은퇴라는 문 앞에 서보니 세상이 말하는 노후 자금 몇 억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먼 나라 이야기인지 뼈저리게 실감이 났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건 화려한 퇴직금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이 소박한 연금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겐 하루 쇼핑값도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생명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만큼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처음엔 저도 책상 앞에 앉아 낡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전기요금 올랐다는 뉴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거기다 매달 빠져나가는 실손 보험료까지 적고 나니 식비로 남는 돈이 고작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이 돈으로는 절대 못 산다. 결국 몸이 부서져라 다시 어디 가서 청소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어떤데 그 돈으로 숨이나 제대로 쉬겠느냐고 다들 안쓰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 일쑤였죠. 하지만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경비 일자리 하나도 경쟁이 치열하고 젊은 사람들도 취직이 안 된다는데 60 넘은 우리를 반겨줄 곳이 흔치 않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의 진짜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분은 저보다 적은 돈으로도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훨씬 많은 퇴직연금의 상가 임대료까지 받으면서도 늘 돈이 모자란다며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차이는 돈의 액수보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내가 발 뻗고 잘 내 집이 있는지, 갑자기 큰 병치레를 할 때를 대비해 둔 개인연금이나 비상금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분들에게 85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기초가 되어주고 있었죠.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수억 원의 목돈부터 떠올리며 지레 겁부터 먹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큰 돈을 쌓아두고도 자식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다 거덜나거나 잘못된 투자에 휘말려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반면에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국가가 평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건 안심이라는 이름의 자산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숫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세금 혜택이나 각종 비과세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생활의 규모를 나에게 맞게 조절할 줄 안다면 이 돈은 생각보다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수입이 줄어들면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 같다고들 하죠. 저 역시 그런 공포에 시달리며 거울 속에 늙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가 평생을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살기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온 건 아니지 않나요? 이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실속 있는 삶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자식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적은 연금으로도 어떻게든 제 앞가림하며 밝게 사는 모습이 오히려 자식들에겐 수억 원의 유산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 아빠는 이 연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너희도 너희 인생 멋지게 살아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당당함. 그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는 노후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고민하고 부딪히며 찾아낸 이 85만 원의 진짜 얼굴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허황된 장밋빛 미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는 비관론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떤 보조적인 수단들을 결합해서 정말 일하지 않고도 우리가 끝까지 웃으며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제 경험에 비추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그토록 막연하게 불안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었던 진짜 중요한 숫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85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가계부를 쓰다 보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죠. 사실 8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는 지금 내가 발 뻗고 누운 이 집이 내 집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은퇴를 앞두고 가장 감사했던 건 화려하진 않아도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제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매달 50만 원, 6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연금 85만 원을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쌀 한 포대 사기도 빠듯한 돈이 남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일 안 하고 살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85만 원으로 평온한 노후를 꿈꾸기 위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자가 보유입니다. 집이 있다는 건 단순히 주거비가 안 나간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줍니다. 집주인이 전셋값 올려달라거나 방 빼달라고 할 걱정 없이 내 손때 묻은 공간에서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그 안도감이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겐 그 어떤 퇴직연금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거든요. 물론 집이 있다고 해서 돈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죠. 아파트라면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관리비가 있고 1년에 2번 내는 재산세도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월세에 비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85만 원 안에서 관리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과 매달 생돈 수십만 원을 집세로 내는 것은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가끔 주변을 보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며 밤잠 설치는 분들을 봅니다. 이 집 팔고 현금을 챙겨야 하나 세금만 축 내는 애물단지 아니냐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집은 이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기지입니다. 나중에 정말 현금이 부족해지면 이 집을 담보로 국가에서 평생 월급을 받는 주택연금이라는 히든카드도 쓸 수 있잖아요. 내 집이 있다는 건 내가 나중에 몸이 더 힘들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집의 규모예요. 은퇴 전에는 자식들 방도 있어야 하고 손님치를 거실도 넓어야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관리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 힘든 큰 집을 고집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만약 지금 집이 너무 커서 유지비 때문에 허덕이고 계신다면 저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덩치만 큰 집을 정리하고 관리비 적게 드는 소박한 내 집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현금 흐름은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무리해서 큰 집에 머물며 연금을 집 유지하는데 다 쏟아붓는 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더라고요. 은퇴 후의 삶은 얼마를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가 나가느냐를 줄이는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집은 고정 지출을 확 줄여주는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바탕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85만 원이라는 소박한 연금으로도 오늘 점심은 뭐 맛있게 해 먹을까? 하는 여유로운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풍요로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거든요. 베란다에 상추 몇 포기 심어 기르는 재미, 내 마음대로 가구를 옮기고 벽지를 고르는 소소한 자유. 이런 것들이 모여서 85만 원의 생활을 비참함이 아닌 자족함으로 바꿔줍니다. 내 집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85만 원이라는 연금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진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은 물려줄 테니 나 좀 챙겨다오라고 매달리는 대신 내 집에서 내 연금으로 잘 살고 있으니 너희도 걱정 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이 소박한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식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줘야 부모 도리 다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기 집에서 건강하게 연금 받으며 제 앞가림하고 사는 게 자식들에겐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 노후가 불안하면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작고 낡은 아파트가 참 고맙습니다. 비록 화려한 대궐은 아니지만 제가 85만 원의 기적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미천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이 시간, 아, 그래도 내 집이 있어 다행이다 싶은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웃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줘 보세요. 그곳이 바로 85만 원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한 달을 살다 보면 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딱 맞춰놓은 톱니바퀴처럼 식비, 관리비, 통신비가 착착 돌아갈 때는 참 마음이 편한데 인생이라는 게 어디 우리 계산기 두드리는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꼭 있습니다. 잘 돌아가던 냉장고가 덜컥 멈춰 서거나 비바람에 베란다 창문이 말썽을 부릴 때 혹은 자다 일어났는데 무릎이 쑤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지면 평화롭던 마음은 순식간에 비명이 되어 돌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목돈 지출,
그건 우리 같은 처지에 단순히 돈 좀 썼네 수준이 아니라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한폭탄과도 같거든요. 저도 한때는 이번 달은 예산 안에서 다 해결했으니 성공이다라며 안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어느 날 친한 친구 자녀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평소 고마웠던 이웃의 부고를 접했을 때 축의금 5만 원, 조의금 5만 원이 손바닥 위에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달치 식비를 깎아내야 하나 아니면 이번 달 약값을 아껴야 하나 고민하며 가계부를 붙잡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의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일 안 하고 편히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생활비 외의 비상금을 따로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매달 받는 돈도 빠듯한데 무슨 비상금이냐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수입이 딱 정해져 있을수록 비상금은 더 절실합니다. 큰 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이야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우면 되지만 우리는 정해진 돈 외에 기댈 곳이 없잖아요.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주머니가 통장에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숫자에 갇히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작은 위기에도 금방 빚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만 카드 할부로 긋지 뭐 자식한테 조금만 빌려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공들여 지켜온 생활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빚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주머니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결국 노후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비상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을 받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나를 지키는 보험이라 생각하고 먼저 떼어 놓으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생기는 소소한 공돈들 있잖아요. 손주들 재롱잔치 때 받은 용돈, 묵혀둔 물건 팔아번 돈, 세금, 환급금. 이런 돈들은 절대 간식 사 먹는 데 쓰지 마세요. 그건 하늘이 나에게 준 비상용 벽돌입니다. 차곡차곡 전용 통장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비상금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신기하게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일러가 소리를 내도 수리비 정도는 따로 있으니 괜찮아라고 웃어넘길 수 있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뒷배를 얼마나 든든히 준비해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오늘 내 손에 쥔 돈이 나를 괴롭히는 폭탄이 될지 아니면 평화로운 일상의 마중물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한 예비비 주머니를 만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비상금이라는 항목을 가장 윗줄에 적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훗날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불안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몫이지만 평안은 미리 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 집이 든든한 성벽이라 해도 당장 손에 쥐고 쓸 돈이 없으면 마트 가서 두부 한 모 집을 때도 가격표를 몇 번씩 들여다보게 되는 게 우리네 현실이니까요. 저 역시 그랬어요. 수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이 집은 나중에 우리 애들 물려줘야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끝까지 쥐고 있어야 내 자존심이지 하며 웅크리고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니까
이 집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자식이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겠어요? 그건 자식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이라는 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집 팔아먹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집에서 평생 내가 살고 싶은 만큼 편하게 살면서 나라로부터 내 집을 담보로 정당하게 내 노후 생활비를 받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비결은 당장 매달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걸 나중에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미리 신청만 해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나이 먹으면 갑자기 큰 수술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식들한테 얘야, 엄마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하고 어렵게 입대는 대신 내 집 담보로 내 돈 찾아 쓰는 거죠.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스스로 이런 대책을 딱 세워두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우리 엄마는 참 똑소리 나게 준비 잘하셨네 하고 기특해 할걸요. 우리는 흔히 자식한테 집 한 채 남겨주는 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모가 돈 없어서 쩔쩔매고 아픈데 돈 아까워 참는 모습 보는 게 자식들에겐 더 큰 불효고 마음의 짐입니다. 오히려 엄마는 집으로 노후 자금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너희 걱정 말고 니들 인생이나 잘 살아라라고 당당하게 말해주는 게 진짜 멋진 부모 아닐까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값이 남으면 그건 또 고스란히 자식들 몫으로 돌아가니까 전혀 손해볼 것도 없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세상이 참 좁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면 마음이 절로 위축되거든요. 그럴 때 이 주택연금이라는 카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 나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지 하는 그 든든한 구석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비참하지 않고 당당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해서 곳간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든든한 주머니 하나를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 적게 느껴지는 달에도 에이, 나에겐 믿는 구석이 있지 하며 다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베란다에 상추 심고 화초 키우는 그 소소한 재미도 내 집이라는 확실한 미천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로운 취미가 되는 거예요. 남들 시선이나 자식들 걱정은 이제 잠시 내려놓으세요. 우리 노후의 품격은 결국 내가 가진 준비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집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그 카드를 주머니 속에 쏙 넣어두고 이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가장 고마운 친구니까요. 오늘 저녁엔 거실 창가에 앉아 차 한잔 하시면서 이 집에게 고맙다고 슬쩍 말해보세요. 너 덕분에 내가 발 뻗고 편히 살겠구나. 고맙다 하고 말이죠.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순간 매달 써내려가는 가계부 숫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노후의 기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 덜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채워가야 할지 또 다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규칙이니까요. 그렇게 내 집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하나 들어두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참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진 것도 잠시, 은퇴하고 나면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끝도 없이 긴 시간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도 간절했던 휴식인데
막상 매일매일이 일요일이 되고 보니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지 참 막막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하면 손주나 보고 여행이나 다니며 편히 쉬는 게 팔자 좋은 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어쩌면 큰 돈보다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일상의 규칙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게 바로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또 일을 하느냐, 이제 좀 편히 쉬어라 하는 말들, 물론 고맙죠. 하지만 실제로 소일거리를 시작해 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소한 월급이 20에서 30만 원 정도만 되어도 그게 주는 기쁨은 평생 받아온 봉급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라고요. 그 돈으로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고 친구들 만날 때 내 주머니에서 시원하게 밥값 낼 수 있는 그 당당함. 그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짜릿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일을 꼭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서너 시간씩 나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옷을 챙겨 입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 그 시간 자체가 최고의 보약이 되는 셈이죠. 실제로 소소하게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는 건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요즘은 나라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참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귀한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켜주거나 동네 공원에서 나무와 꽃을 가꾸고 혹은 우리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을 찾아가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들. 이런 보람찬 일자리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사회에서 이만큼이나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매일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연금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초라면 이렇게 소일거리로 버는 20에서 30만 원은 우리 삶의 윤기를 더해주는 활력이 됩니다. 그 돈을 따로 차곡차곡 모아서 1년에 한 번 남편이랑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평소 눈여겨봤던 예쁜 그릇 하나 장만하는 재미. 이런 소소한 행복이 우리네 생활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잡생각만 들지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의 병도 싹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몸이 아픈데 억지로 나가서 고생하시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하나 하는 고리타분한 체면은 이제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먹는 저녁밥이 얼마나 꿀맛인지 아세요? 땀 흘린 뒤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주는 그 개운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즐거운 루틴을 만들고 나면 이제 주위를 둘러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늘 마음 한구석이 짠하고 걱정됐던 우리 자식들 문제 말이에요. 부모가 되어 자식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던 해묵은 걱정 대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자식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 수 있을지 그 속 깊은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가꾸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언니들의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기쁨이니까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 사람들도 만나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병도 싹 달아나고 얼굴색부터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번 20에서 30만 원이 통장에 찍힐 때의 그 든든함은 숫자로 다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 앞가림을 씩씩하게 하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금이야 오기야 키운 우리 자식들이죠. 보통 우리 나이쯤 되면 자식들 걱정에 밤잠 설치는 게 일과잖아요. 애들 살기도 팍팍한데 내가 짐이 되면 어쩌나 손주 녀석 학원비라도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가계부를 쓰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자식들이 정성껏 챙겨주는 용돈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조금 바꿔야겠더라고요. 가끔 자식들이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봉투를 내밀면 우리는 버릇처럼 손사래부터 칩니다. 야, 너희 살기도 힘든데 뭘 이런 걸 주니? 가져가서 애들 맛있는 거나 사줘라 하고 돌려보내기 일쑤죠.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지만 사실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 생각해서 정성껏 준비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큰 사랑이거든요. 대신 저는 그 돈을 그냥 홀랑 써버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고맙게 받되 그걸 따로 차곡차곡 모아서 나만의 비상금으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이름하여 효도 연금 저금통을 만드는 겁니다. 평소엔 내가 번 돈과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자식들이 준 돈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방패로 삼는 거죠.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있으면 나중에 정말 갑작스럽게 큰 수술비가 들어가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얘야, 나 병원비 좀 다오라고 어렵게 입대는 대신 내가 모아둔 그 효자 주머니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들에게 짐 지우지 않는 가장 똑똑한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자식들도 나중에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우리 생각해서 준비하셨구나 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수억 원의 현금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에요. 부모 노후가 불안하면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씩씩하게 일하고 내 집에서 연금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사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겐 최고의 보험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들이 주는 용돈 미안해하지 말고 고맙다, 잘 쓸게 하고 웃으며 받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폼나게 주시고 남은 돈은 나를 지켜줄 든든한 뒷배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만날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 마련이에요. 너희가 준 돈 덕분에 내가 참 든든하다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세상 어떤 칭찬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며 내 자리를 단단히 지키다 보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지혜를 짜내어 내 주머니를 지키는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기가 막히게 막아내는 법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면서도 식비 걱정을 싹 덜어주는 아주 재미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따리 풀어보듯 들려드려야겠네요. 그렇게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고맙게 받아서 내 비상금 주머니에 차곡차곡 채워두면 마음 한구석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 당당한 마음이
우리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우리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도 지갑을 꽉 지켜줄 아주 재미난 지혜를 하나 짜내볼까 합니다. 사실 가계부를 매일 쓰다 보면 가장 무섭게 오르는 게 바로 장바구니 물가잖아요. 마트 한 번 다녀오면 별로 산 것도 없는데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니 에구, 숨만 쉬어도 돈이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는 게 곧 건강이고 보약인데 비싼 채소값 때문에 마트 가판대 앞에서 들었다 놨다 망설여질 때가 참 많지요. 예전에는 1,000원이면 파 한 단 샀던 것 같은데 요즘은 파 한 단에 3, 4,000원씩 하니 손이 떨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작은 텃밭 가꾸기, 이름하여 도시 농부 생활입니다. 거창하게 어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파트 베란다 햇볕 잘 드는 곳에 화분 몇 개만 두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긴 플라스틱 화분이나 스티로폼 박스에 흙 채워서 상추며 깻잎, 고추 몇 포기만 심어보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아침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가서 어머, 너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니? 하고 들여다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시들시들한 상추 한 봉지에 몇천 원씩 주고 살 때는 아까운 마음이 앞서지만 내가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를 밥상에 올릴 때는 그 만족감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소소하게 채소 자급자족을 시작하면 식비 절약 효과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베란다에서 고추 하나 툭 따서 넣고 주말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상추 한 바구니 뜯어오면 장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요즘처럼 배추며 대파값이 금값일 때는 베란다 텃밭이 우리 집 전용 마트가 되는 셈이죠. 게다가 내가 직접 기른 거라 농약 걱정 하나 없으니 이보다 더 건강한 유기농 식단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키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짜릿함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이기도 합니다. 흙 만지고 분무기로 물 주고 풀 뽑으며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점심엔 내가 기른 쌈 채소로 비빔밥 해 먹어야지 하는 기대감이 생기니 하루가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겐 이렇게 매일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 길러내는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이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몸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까지 축 처지기 쉬운데 초록 잎들을 돌보다 보면 생명력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혹시 아파트라 공간이 좁아 고민이시라면 주변의 주말 농장이나 구청에서 분양하는 작은 텃밭을 알아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땅을 빌려주는 곳이 많거든요. 그곳에 나가서 이웃들과 어울려 올해 고추 농사는 어때요? 하고 인사 나누며 수확한 채소도 서로 나눠 먹다 보면 외로울 틈 없이 정이 새록새록 쌓입니다. 내 손때 묻은 땅에서 자라난 초록 잎들을 보고 있으면 아, 자연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참 크구나 싶은 감사함이 밀려오지요. 흙냄새 맡으며 땀 흘리고 돌아와서 먹는 밥 한 끼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합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도 이 텃밭이랑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을 들이는 만큼 자라나고 내가 돌보는 만큼 보답을 해주니까요. 85만 원이라는 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잃기 쉬운 게 풍요로움인데 이 초록색 식구들이 그 빈자리를 꽉 채워줍니다. 비싼 돈 들여서 여행을 가거나 거창한 취미를 갖지 않아도 베란다,
화분 하나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덕분에 우리 마음은 이미 부자가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땅에서 식재료를 얻고 정성껏 내 몸을 챙기다 보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결코 부족하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싼 외식 부럽지 않은 건강한 밥상이 매일 차려지니까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면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의 혜택들도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숨은 선물들 말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감면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다 보면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아는 만큼 더 풍족해지고 모르면 나만 손해인 그 신통방통한 혜택 이야기들. 이제는 그 지혜로운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 몸 건강하게 챙겼으니 이제는 지갑 건강 챙기는 똑똑한 방법으로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로 식탁을 채우다 보면 내 몸도 마음도 참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요. 상추 한 장, 고추 한 알이 주는 그 소소한 기쁨이 우리네 일상을 참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내온 세금으로 당당하게 돌려받는 나라의 선물들도 하나둘 챙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지요. 사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 지출이 참 무섭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그리고 요즘은 없어서는 안 될 휴대폰 요금까지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어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한숨 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감면 혜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나이에 구질구질하게 뭘 그런 걸 챙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국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거든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바로 통신비입니다. 요즘은 손주들 사진도 보고 유튜브도 보시느라 휴대폰 요금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월 요금의 50%까지 최대 1만 1천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를 매달 깎아주니 1년이면 이게 어디인가요? 대리점에 신분증만 들고 가서 어르신 요금 감면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공공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한 번, 보일러 한 번 마음 편히 못 켜셨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기요금과 가스비도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나오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금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예요. 고지서에 찍힌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걸 보면 가계부 적는 손길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들 외출하실 때 지하철 요금 안 내시는 건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지자체마다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권이나 택시 바우처를 주는 곳도 참 많습니다. 기름값 무서워서 차 못 끌고 나간다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주는 교통카드로 꽃구경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세요. 자꾸 밖으로 나가서 사람 냄새 맡고 좋은 풍경 보는 게 병원비 아끼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요즘은 보건소나 복지관에서도 우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혜택을 정말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픈 거 참아가며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들 꼼꼼히 챙겨서 미리미리 건강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비싼 치과 치료비도 나라에서 큰 부분 도와주니까 아는 만큼 우리 몸도 지키고 지갑도 지킬 수 있는 법이지요.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선물들을 하나둘 챙기다 보면 85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남들이 그 돈으로 어떻게 사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사니? 라고 당당하게 웃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혜택은 우리가 젊은 날 땀 흘려 일하며 이 사회를 일궈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답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챙겨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머니를 지키는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우리 노후의 품격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라의 도움을 든든히 받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나를 위한 작은 사치도 부려보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실 거예요. 돈은 아끼되 마음은 옹졸해지지 않는 그 멋쟁이 시니어의 생활 기술에 대해 또 재미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나라에서 챙겨주는 선물들을 하나씩 찾아 먹다 보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여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체감이 되실 거예요. 아이고, 진작 챙길 걸 싶다가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 비용을 꽉 잡고 나면 이제는 우리 마음의 품격을 돌볼 차례가 됩니다. 돈이 없어서 초라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우아하고 즐겁게 사는 법 말이에요. 사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려 해도 내가 이번에 사야 하나 얻어먹어야 하나 눈치 보게 되는 그 마음입니다. 85만 원이라는 돈이 빠듯하다는 걸 아니까 자꾸만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집에만 웅크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돈은 아끼되 우리 마음까지 옹졸해지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품위 유지하면서도 지갑은 가볍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지역 복지관이나 시니어 센터예요.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나 다름없거든요. 점심 한 끼에 단돈 2,000원, 3,000원이면 영양가 골고루 갖춘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대충 물 말아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먹는 밥은 그 자체가 보약입니다. 아이고, 오늘 반찬이 참 맛있네 하며 웃다 보면 마음의 허기까지 싹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다양한 취미 교실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서예도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법도 익히고 때로는 신나게 노래 교실에서 한 곡 뽑다 보면 스트레스가 저 멀리 달아납니다. 비싼 돈 들여 문화센터 갈 필요 있나요? 나라에서 우리 세금으로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이렇게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나를 가꾸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자기계발이고 노후의 품격입니다. 낡은 옷을 입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초라해 보이지 않거든요. 옷차림이나 외모 가꾸는 것도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비싼 명품 가방, 백화점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빨아 잘 다려 입은 옷 한 벌, 정갈하게 빗은 머리칼 하나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가성비 좋은 미용실도 많고 조금만 발품 팔면 깨끗하고 질 좋은 옷을 저렴하게 파는 곳도 참 많잖아요. 내 몸을 아끼고 정성껏 돌보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남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가끔은 나를 위한 작은 사치도 부려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쁜 카페에 가서 향긋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꽃 한 송이 사서 식탁에 꽂아두는 여유. 이런 생활비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찌우는 투자입니다. 85만 원 안에서 쩔쩔매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의 주인으로서 이만큼은 나를 위해 기쁘게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주도적인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돈으로 무슨 품위를 지키느냐고요. 하지만 품위는 돈의 액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정성에서 나옵니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은퇴 후의 진짜 실력이지요. 이렇게 생활의 규모를 나에게 딱 맞게 줄이면서도 마음의 크기는 키워가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이 참 평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마지막 정거장에 다다랐습니다. 85만 원이라는 숫자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 마법 같은 결론. 우리 이제 마지막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그렇게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나를 위한 작은 사치도 부리다 보면 어느덧 한 달이 참 보람차게 흘러갑니다. 가계부 맨 뒷장에 남은 숫자를 확인하며 이번 달도 참 잘 살았다 하고 스스로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 기분,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진짜 평온함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85만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지탱해주는 아주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처음 은퇴라는 문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수중에 쥔 돈이 너무 적어서 밤잠 설치며 괴로워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남들은 수억 원씩 쌓아놓고 산다는데 나는 고작 이 연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며 자책도 참 많이 했지요. 하지만 제가 직접 부딪혀보고 살아보니 노후의 행복은 결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수억 원을 들고도 자식 걱정에 투자 실패에 잠 못 이루는 사람보다 적은 돈이라도 내 분수에 맞게 관리하며 마음 편히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85만 원으로 일 안 하고 사는 삶의 핵심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자산 관리하듯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집이라는 든든한 성벽이 있고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한 비상금 주머니가 준비되어 있다면 85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군더더기 없이 아주 담백하고 정갈하게 만들어주는 딱 알맞은 크기의 옷과 같지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소소한 기쁨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 텃밭에서 갓 딴 싱싱한 상추에 밥 한 술 얹어 먹는 그 꿀맛 같은 식사, 나라에서 공짜로 태워주는 지하철 타고 친구 만나러 가는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저녁이면 따뜻한 내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 한 권 읽는 여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완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두고 가난한 노후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이건 가난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의 극치라고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걷는 이 길이 얼마나 편안하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나요?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이 소중한 연금을 써야 할 때입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어도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거창한 여행은 아니어도 오늘 하루를 여행처럼 즐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은퇴 설계의 완성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이제는 돈이 아니라 엄마는 이 연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단다라고 웃으며 말해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뒷모습입니다. 부모가 구걸하지 않고 자기 앞가림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겐 수천만 원의 용돈보다 더 큰 위안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는 이미 다 받은 셈이고 자식들도 자기 인생 멋지게 개척해 나갈 힘을 얻게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85만 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소박한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이 말하는 노후 파산이니 뭐니 하는 무서운 말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숫자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이 진짜 부자를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밤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참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더 밝은 얼굴로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기지개 크게 켜보세요. 85만 원의 기적은 바로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우리 언니들의 노후가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온하기를 저도 늘 곁에서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85만 원이라는 숫자 때문에 밤잠 설치시던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소박하지만 단단한 노후를 함께 가꾸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카드를 다시 밀어 넣었지만 결제 단말기 화면에는 차갑게 같은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결제 불가. 검사비가 45만 원인데 안 된다고요? 뒤에서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고 제 손끝은 이상하게도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평생 남들처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었고 적어도 병원 접수대 앞에서 이렇게 숨이 막힐 줄은 상상도 못했죠. 솔직히 저도 믿었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이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분명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데 통장은 왜 늘 비어 있었는지, 생활비는 줄였는데도 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는지, 그리고 왜 아내의 정밀검사비 45만 원 앞에서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서 있어야 했는지. 그날 병원 접수대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주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도 어디론가 사라지는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연금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왜 우리 부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오늘 그날 이후 제 삶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던 날 제 스마트폰 화면에는 평생의 땀방울이 숫자로 찍힌 퇴직금 입금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을 보며 잠시나마 노후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 부부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그 집에 걸려있던 주택담보대출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퇴직금으로 이 지긋지긋한 빚부터 다 갚읍시다. 그래야 마음 편히 발 뻗고 자지 않겠어? 아내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빚만 없으면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200만 원으로 충분히 먹고 살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인 퇴직금은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빚 없는 내 집 한 채가 생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매달 25일이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 저는 그게 제 노후를 지켜줄 완벽한 성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하고 달콤한 착각이었습니다. 집은 번듯한데 수중에 현금이 단돈 100만 원도 없는 하우스푸어의 늪에 빠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몸에 배어버린 현직 시절의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부장 소리 들으며 부하 직원들 데리고 점심 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그 버릇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남았던 겁니다. 상구 씨, 은퇴했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얼굴 좀 보자고. 자네 연금도 두둑이 나온다며? 친구들의 전화 한 통에 저는 제 형편도 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서 비싼 밥 사고 체면 차리느라 술값까지 계산하고 나면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200만 원을 마치 매달 새로 생기는 용돈처럼 생각하며 펑펑 써버린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비상금도 하나 없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라고 걱정하면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집 대출 다 갚아주고 연금 200이나 받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 쓰고 살아? 당신이 너무 짠순이처럼 구는 거 아니야? 참 못난 짓이었죠. 200만 원이 우리 부부의 한 달 생존 자금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매달 나오는 공돈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형편을 인정하지 못하는 체면 때문에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대출을 갚았으니 이제는 현금이 귀한 줄 알아야 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월급 500만 원 받던 시절의 부장님에 멈춰 있었습니다. 현직 때처럼 좋은 옷 입고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대접받으려 하는 순간 연금 200만 원은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간과했던 건 바로 물가와 예비비의 무서움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대출 상환에 다 써버렸으니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거나 집안에 수리할 곳이 생기거나 누군가의 결혼식 소식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2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다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라에서 떼어가는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그리고 미친 듯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 장보러 마트에 가면 10,000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제 소비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그 괴리감이 우리 부부를 가난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분명히 내 집이 있고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보름만 지나면 잔고가 영원이 되는 기막힌 현실. 상구 씨, 우리 이렇게 살다간 나중에 병원비 한 푼도 못 내겠어. 퇴직금이라도 좀 남겨둘 걸 그랬나 봐요. 아내의 그 절박한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안정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현금 한 푼 없이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뿐인 노후. 그게 바로 우리 부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지독한 소비 습관과 체면을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퇴직금까지 쏟아부어 지켜낸 이 집이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를 옥죄는 감옥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 소비 습관을 고치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체면, 치레의 비용이 우리 집 가계부를 완전히 파탄내기 시작했습니다. 빚 없는 내 집 한 채가 생겼으니 이제 남은 건 꽃길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부장님이라는 낡은 껍데기였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여기저기서 청첩장이 날아오고 부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그저 비서가 챙겨주던 의례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봉투 한 장 한 장이 우리 부부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탄이 되더군요. 여보, 이번 주에만 결혼식이 3군데예요. 봉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가계부를 뒤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 최소한 10만 원은 넣어야 체면이 서지. 그놈의 체면. 그 10만 원짜리 봉투 3장이면 우리 부부 일주일 식비가 통째로 사라지는데 저는 차마 5만 원만 넣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가난하게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식장에 가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화려한 뷔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 앞에서 여전히 잘 나가는 척, 여유 있는 척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상구 씨, 요즘 뭐하고 지내? 얼굴 보니 아주 편안해 보이네. 그 칭찬 한마디를 들으려 10만 원을 태운 셈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구 씨, 은퇴하더니 얼굴 좋아졌네. 오늘 술 한 잔은 자네가 쏘는 거지? 그 농담 섞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번 달 카드 할부를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호기롭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연금 200이나 받는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 사겠어? 다들 마음껏 마셔. 그렇게 체면을 차리고 돌아오는 길, 어두운 밤거리에서 저는 늘 자책했습니다. 상구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집에 가면 아내는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고 시장을 3바퀴나 도는데 집 문을 열 때면 차마 아내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아내의 낡은 신발이 마치 저를 꾸짖는 것 같아 마음이 저릿했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가장 큰 도둑은 사기꾼도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형편을 인정하지 못하는 허영심과 체면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대출 갚는데 다 쏟아부었으니 비상금 한 푼 없는 게 당연한데 저는 여전히 지갑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던 그 시절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면 차리느라 축의금 내고 술값 내고 나면 정작 우리 부부의 밥상에서는 고기 한 점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채소만 사왔어요. 당신 좋아하는 생선은 다음 달에 사줄게요. 아내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목구멍까지 차오른 미안함을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으로 애써 외면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통장에는 국민연금이 들어오는데 왜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연금 200만 원을 내 삶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전시품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첩장이 올 때마다 반가움보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휴대폰을 꺼두고 싶을 만큼 모임 연락이 오는 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방 안에 앉아 있을 때의 그 처량함. 이게 과연 제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었을까요? 체면이라는 이름에 밑빠진 독에 소중한 연금을 쏟아붓고 나니 정작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돈 아껴라, 왜 그렇게 썼냐며 나를 세웠고 그럴수록 집안 공기는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면보다 더 무서운 도둑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아끼고 발버둥 쳐도 나라에서 법으로 떼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과 보험료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세운 치밀한 계획이 고지서 한 장에 맥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저희 부부의 200만 원짜리 노후를 얼마나 처참하게 흔들어 놓았는지 아십니까?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면 그 200만 원을 온전히 다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은퇴자의 착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우체통에 담긴 노란 봉투 하나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지서를 뺏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기에 그저 몇만 원대이는 줄로만 알았던 그 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수십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둔갑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떼어가나?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데 말이야. 저는 분통을 터뜨리며 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다 점수로 환산해서 책정된 겁니다. 퇴직금을 털어 대출을 다 갚은 그 번듯한 집 한 채가 오히려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겁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결국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통장에 찍히는 연금 200만 원 중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17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상으로는 200만 원 중산층인데 실제로는 30만 원을 앉은 자리에서 나라에 뺏기는 셈이었죠. 이 30만 원이 노후에는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부의 보름치 식비이자 아픈 곳이 생겨도 병원에 갈지 말지 고민하게 만드는 생존의 경계선 같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2번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그리고 자동차 세금과 주민세까지 나라에서는 제가 은퇴했는지 수입이 줄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상구 씨, 우리 이번 달은 진짜 손가락만 빨아야겠어요. 세금 내고 나니까 통장에 10,000원짜리 몇 장 안 남았네. 아내가 텅 빈 통장을 보여주며 허탈하게 웃는데 저는 차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나라에 세금 내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정작 늙어서는 그 세금 때문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통장에는 연금이 들어오는데 왜 제 마음은 늘 쫓기는 도망자처럼 불안한 걸까요? 그건 제가 나라에 낼 돈을 다 계산해 넣지 않고 200만 원이라는 가짜 숫자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만나는 고지서들은 마치 저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관리비는 왜 그렇게 또 비싼지, 여름엔 에어컨 한 번 시원하게 못 켜고 겨울엔 보일러 온도를 18도에 맞춰놓고 두꺼운 손바지를 입고 견뎌야 했습니다. 여보, 그냥 이 집 팔고 더 작은 데로 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그 말에 저는 버럭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평생 일궈온 이 집마저 포기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도둑이 제 등 뒤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온, 그래서 차마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겨우 세금 내고 버티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저희 부부의 위태로운 노후를 어떻게 통째로 흔들어 놓았는지 아십니까? 나라에 세금 떼이고 보험료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아내와 단둘이 풀칠이라도 하며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계산기에는 결코 넣고 싶지 않았던, 아니, 넣어서는 안 될 항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키워낸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이 참 힘들지. 내가 뭐 좀 보태줄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이 자석에 이끌리듯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아내는 옆에서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부부 이번 달 관리비 낼 돈도 빠듯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모른 척 발 뻗고 자겠습니까? 결국 저는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쌈짓돈 50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금방 갚을게요. 아들의 그 말에 잠시나마 뿌듯하기도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밀려오는 건 지독한 허탈함과 불안함이었습니다. 그 50만 원이 우리 부부에게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놀러오는 손주 녀석들. 할아버지, 나 이거 사고 싶어요. 해맑게 웃으며 장난감을 가리키는 손가락 앞에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10,000원 한 장 쓰기가 무서워. 시장에서 흠집 난 사과만 사오던 아내인데 손주가 예쁘다며 50,000원짜리 로봇을 덜컥 결제해버리는 제 모습.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아직 돈이 많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못난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끊어내지 못한 부모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제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퇴직금을 털어 집 대출을 다 갚아줬으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것인데 그놈의 부모 돌이라는 게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자연 씨가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지금 약 살 돈도 없어서 병원 가는 거 미루고 있는데 아들한테 돈을 보내주면 우린 어떡해요? 아내의 절규 섞인 외침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함보다 서운함이 먼저 앞섰지만 사실 아내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았으니까요. 자식에게 돈을 보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아내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노후를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독이었음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꾸만 담장 너머로 음식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정작 우리 배 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는데 왜 제 자존감은 점점 더 바닥을 치는 걸까요? 그건 제가 자식들에게 자판기 같은 부모로 남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번엔 좀 힘들겠구나. 나도 이제 연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처지라. 이 한마디를 못해서 저는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고 우리 부부의 소중한 노후 시간을 불안과 싸우며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은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워주려 해도 그들의 삶은 늘 부족해 보였고 우리는 그 결핍을 채워주려다 결국 우리 자신의 독까지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에게 보낸 돈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우리의 평온한 오후를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인간의 가장 나약한 부분인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자식 걱정에 한숨 쉬고 있을 때 아내 자연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연금 200만 원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저 차가운 숫자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 자연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자연 씨. 제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았고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평화롭던 우리 집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앉아 기도를 올리며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아내의 안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병원비는 어떡하지? 퇴직금은 대출 갚는데 다 썼고 이번 달 연금은 이미 자식들 보태주고 세금 내느라 바닥인데 부끄럽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데 제 머릿속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한 푼 없이 연금 200만 원만 믿고 살던 69 노인의 처절한 민낯이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끝나고 원무과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수술비랑 입원비, 그리고 검사비까지 우선 45만 원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 45만 원. 젊었을 때는 친구들 술값으로도 내던 그 돈이 지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지만 단말기에는 한도 초과 혹은 잔액 부족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떠올랐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제 뒤통수를 따갑게 찔렀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카드가 왜 안 되지? 저는 애꿎은 카드만 뗐다 붙였다 반복하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연금 200만 원은 들어오는데
왜 저는 지금 아내의 생명이 달린 45만 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범죄자처럼 서 있어야 할까요? 그날 병원 접수대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주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달 돈은 들어와도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우리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가짜 안도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같은 연금이 우리의 비상금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퇴직금을 털어 집 대출을 다 갚았을 때 빚 없는 내 집이 생겼다고 좋아만 했지. 정작 내 몸이 아플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구 씨, 우리 실손보험 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안 될까요? 의식을 되찾은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당장 눈앞의 결제는 오로지 차가운 현금으로만 가능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진짜 무기는 연금의 액수가 아니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예비비의 유무였습니다. 연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보다 연금 100만 원을 받더라도 비상금 3천만 원을 쥐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볼까 수십 번 망설였지만 이미 그들에게 보낸 돈이 얼마인데 다시 손을 벌리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당당하고 싶어 없는 살림에 자식들 뒤를 봐줬는데 결국 아내의 수술비 앞에서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분명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보다 더 아끼며 버텨왔는데 왜 우리 부부의 끝자락은 이토록 차가운 병원 바닥이어야 했을까요? 가짜 안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연금 200만 원의 함정에 빠져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체면도 과거의 부장 타이틀도 모두 병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그래, 연금 200만 원? 이건 그냥 밥값이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진짜 돈을 벌러나갈 거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69의 늙은 몸을 이끌고 나간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춥고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의 병원비 45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대신 저는 제 평생의 껍데기였던 체면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상구 씨, 당신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냥 연금 200만 원으로 아끼고 살면 되지. 퇴원을 앞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신발끈을 꽉 묶었습니다. 아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병원 접수대 앞에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69의 늙은 몸을 이끌고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저보다 더 나이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였을까요? 아니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나온 걸까요? 제 차례가 되어 상담원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질문에 목구멍까지 대기업 부장이라는 말이 차올랐지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내뱉었습니다. 아무거나. 몸으로 하는 일도 괜찮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배정받은 첫 직장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외곽관리직이었습니다. 평생 넥타이 매고 서류 뭉치만 만지던 손에 거친 빗자루와 쓰레기 집게가 쥐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 찬 바람을 맞으며 단지 구석구석을 쓰는 제 모습이 지나가는 주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싶어 자꾸만 모자를 푹 눌러 쓰게 되더군요. 아저씨, 여기 담배꽁초 좀 제대로 치워주세요. 제 아들뻘이나 될까요? 젊은 입주민의 퉁명스러운 명령 한마디에 제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순간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병원 수납기 화면에 떠있던 그 차가운 결제 불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멸감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진짜 시작은 퇴직하는 날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번 만 원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은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지만 이 빗자루질로 버는 단돈 몇십만 원은 제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9의 무릎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허리는 굽힐 때마다 끊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 그대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그냥 그만둬요. 우리 기초연금 조금 더 나오면 그걸로 버텨봅시다.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자연 씨, 나 이 일 하니까 오히려 몸이 가쁘네. 그리고 이거 알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당신 약값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분명히 육체는 고달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연금 200만 원이라는 감옥을 탈출했다는 묘한 해방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안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숫자에 속지 않고 현실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연금 200만 원을 받고도 가난했는지 그 답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제 게으른 마음과 헛된 체면에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기회로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육체적으로 힘들지도 않으면서 우리 부부의 노후에 진짜 날개를 달아줄 아주 특별한 황금 직업이었습니다. 과연 저 박상구가 찾아낸 그 보물 같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가 평생 지켜온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숴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쓸며 흘린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69의 무릎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상구 씨, 이제 그만둬요. 이러다 병원비가 번 돈보다 더 나오겠어. 아내의 걱정 섞인 핀잔에 저는 다시 일자리 지원 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담사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사무직이나 관리직으로 일하셨나요? 마침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그게 대체 뭐냐고 묻는 저에게 상담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빗자루를 드는 일이 아니라 제 평생의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시니어 상담사와 공공기관 행정 지원 업무였습니다. 이건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60시간 정도만 일하시면 됩니다. 급여도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꽤 짭짤하고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걱정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국민연금 감액 걱정이 전혀 없는 일자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시니어들의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틈새 직업이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복지관의 시니어 상담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넥타이 매고 결제 서류만 보던 제가 이제는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년배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복지 혜택 신청하는 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상구 씨, 아니 선생님, 덕분에 제가 몰랐던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상담실을 나가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부장 시절 수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훨씬 더 묵직한 보람과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진짜 황금 직업은 몸을 혹사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와 연륜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은 국가가 주는 밥값이었지만 상담사로 일하며 받는 이 80만 원은 제 삶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 통장에도 작지만 아주 단단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생활비로 쓰고 제가 상담사로 벌어오는 돈은 오로지 아내의 약값과 병원비 예비비로 따로 떼어 저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지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일해서 번 예비비가 저희 부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육체는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는데 제 통장 잔고는 오히려 더 빠르게 불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연금 200만 원을 받고도 가난했는지 그 답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시니어를 위해 마련해둔 수많은 정부 지원 사업과 일자리 혜택들을 그저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외면했던 제 오만이 우리 부부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가짜 안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 석자 앞에 부장이라는 타이틀 대신 시니어 상담사라는 새로운 명함을 당당히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아내 자연 씨도 생각지도 못한 결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녀 역시 67의 나이에 새로운 세상을 향해 신발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내 자연 씨는 어떤 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내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에 생각지도 못한 대박을 안겨주게 됩니다. 제가 상담사로 출근하며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보더니 평생 살림만 하던 아내 자연 씨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구 씨, 나도 당신처럼 뭐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맨날 집에서 천장만 보고 있으니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나를 써줄 때가 정말 있을까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함께 시니어 클럽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여성 시니어들을 위한 황금 직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우리 애들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잖아. 그 살림 솜씨, 애보는 눈썰미면 요즘 서툰 젊은 엄마들에게는 최고의 베테랑 선생님이지. 제 진심 어린 응원에 힘입어 아내는 곧바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던 아내였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니 수십 년 묵은 아내의 진가가 발휘되더군요. 맞벌이 부모 밑에서 외로워하며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던 아이들에게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 가득한 집밥 같은 간식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달콤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거 해주세요. 할머니가 해준 멸치볶음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고사리 같은 손이 적막하고 우울했던 아내의 일상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내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고 한 달에 약 100만 원 남짓한 수당을 꼬박꼬박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시니어 여성들에게 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신체적 부담은 적으면서도 시급이 꽤 높은 최고의 꿀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내가 번 이 귀한 돈이 우리 부부의 국민연금 200만 원과는 별개로 온전히 우리 부부의 품위 유지비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내는 친구들과 만날 때 더 이상 100원 단위에 벌벌 떨며 눈치 보지 않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제 눈치를 보거나 생활비 봉투를 뒤지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줍니다. 분명히 통장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왜 아내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우아해 보이는 걸까요? 그건 아내 역시 평생 불려온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자연 씨,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자기 이름 석자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시작하니 저희 집의 한 달 현금 흐름은 연금 200만 원에 우리 부부의 수입 180만 원을 더해 월 380만 원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변했습니다. 69, 67의 나이에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 못지않은 수익 구조를 만든 셈이죠.
우리는 이제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돈 아깝다며 미뤄왔던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아내의 낡아서 해진 겨울 코트도 백화점에 가서 큰맘 먹고 새로 샀습니다. 상구 씨, 우리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집 대출 갚는 데만 급급해서 정작 우리 삶을 돌볼 여유가 없었네요. 내 힘으로 벌어서 당신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미안함 섞인 뜨거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 안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금 200만 원이라는 좁고 답답한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이 생기니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 추가 수익이 혹시라도 건강보험료를 다시 올리지는 않을지, 또는 내년에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똑똑하게 다 챙기면서 내야 할 세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줄이는 법. 그 생존의 기술을 모르면 결국 다시 가난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데도 공부해야 할 것은 끝이 없더군요. 과연 우리 부부는 이 마지막 세금 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넘겼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우여곡절을 거치며 깨달은 노후 자금의 진짜 정체는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과 우리 부부의 땀방울로 일군 180만 원. 합쳐서 월 3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던 날, 저는 병원 수납기 앞에서 떨던 그 비참했던 기억을 비로소 웃으며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진짜 결론은 단순히 돈을 더 벌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연금 200만 원을 받고도 가난했는지 그 근본적인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자산과 현금 흐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대출을 다 갚은 그 번듯한 집 한 채. 우리는 그 집이 우리를 지켜줄 성벽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매달 세금과 관리비만 앗아가는 현금이 꽉 막힌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상구 씨, 우리 이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 했지. 정작 우리가 굶주릴 때는 아무런 힘이 안 됐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 한 채에 목매며 가난하게 살기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도 매달 일정한 현금을 추가로 받는 법. 이것이 연금 200만 원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장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소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부장님 소리 듣고 싶어 냈던 축의금 10만 원, 체면 차리느라 샀던 비싼 술 한 잔. 그 가짜 자존심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우리 부부의 진짜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나 요즘 상담사 일하느라 바빠서 모임 못 나가.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생기니 어디론가 줄줄 새던 그 아까운 연금들이 비로소 우리 부부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200만 원인데 누군가는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고 누군가는 우아한 노후를 즐기는 차이. 그건 바로 공부하는 노후와 안주하는 노후의 차이였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정보를 찾고 내 자산 규모에 맞는 건강보험료 절감 대책을 세우고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낡고 위태로웠던 노후라는 배를 거친 파도에도 끄떡없는 함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세우던 아내 자연 씨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온화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게 우리 건강하니 걱정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부모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풍요로움은 통장에 쌓인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통제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생존의 족쇄가 될지 아니면 도약의 발판이 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짜 안도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비 45만 원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저를 깨워주었기에 지금의 이 단단한 행복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 친구 상철이가 어느 날 술 기운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상구, 자네는 정말 행복한가? 그 나이에 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버티는 게 진짜 우리가 꿈꾸던 노후란 말인가?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상철이에게 해준 마지막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돈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마음의 노화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에 젖은 친구 상철이가 저에게 물었죠. 상구, 자네는 정말 행복한가? 그 나이에 빗자루 들고 남들 비위 맞춰가며 일하는 게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노후란 말인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잔을 내려놓고 상철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다네. 병원 접수대 앞에서 카드 한도 초과에 손을 떨던 그 비참함보다 내 땀으로 번 80만 원으로 아내 약값을 내는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해. 여러분, 국민연금 200만 원. 이건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의자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서서히 목을 죄어오는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3가지 뼈아픈 조언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발 그놈의 체면부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 그 낡은 명함은 은퇴하는 날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남들 눈에 가난해 보일까봐 축의금 10만 원 내고 술값 내는 사이 여러분의 아내는 시장에서 1,000원 한 장에 가슴을 졸입니다. 진짜 자존심은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당당히 밝히고 내 삶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둘째, 자산을 가두지 말고 현금을 돌리십시오. 퇴직금으로 대출 다 갚고 빚 없는 집 한 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집은 당신이 아플 때 수술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든 집 규모를 줄여 현금을 확보하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비상금 3천만 원은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200만 원은 생활비이지 비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몸을 움직여 나만의 날개를 다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는 생각은 당신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나라에서 주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아이 돌봄, 시니어 상담사 찾아보면 연금 200만 원의 든든한 보너스가 되어줄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추가 수익 50만 원, 100만 원이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골든 타임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진짜 가난은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남의 눈치만 보며 안주할 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박상구는 이제 더 이상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아내 자연 씨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그 소중한 돈으로 가끔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서로를 다독이는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전성기라고 믿습니다. 가짜 안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달콤한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세상 밖으로 나가 당신만의 당당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멈춰있던 심장을 조금이라도 뛰게 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며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가난이 아닌 찬란한 노을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아내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현실적이고 가슴을 울리는 노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